네, 2022년 1학기 물리학 실험에 대한 기말고사 대비를 위한 리뷰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거 보시면서 시험 공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내용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또 한 학기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실험은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실험을 좀 설명을 할 텐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별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에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우리 이번 학기 내용이잖아요. 중간고사 이후로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진자를 이용한 중력 가속도 측정 실험이 되는데, 이 단진자가 이렇게 이제 진동하죠. 진동할 때 이 주기는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2파이 루트 G분의 L. G는 중력가 속도가 되고 L은 이 단진자의 길이가 돼서 우리들이 한 10번 진동할 때 시간을 측정한 다음에 그걸 15로 나누면 한 번 진동할 때의 시간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런 시간인데 단 조건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작은 각 근사를 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작은 각 근사. 이 작은 각 근사라고 하는 건 이 세타 값이 대개는 이제 5도 이하 정도로 작게 진동시킬 때 이런 식이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세타가 좀 커지면 이 진동 주기가 좀 오래 걸리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이제 작은 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수평 방향 성분으로 그냥 진동한다 이렇게 이제 근사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수평 방향이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도 이렇게 진행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작은 각 근사가 아닌 경우에는 t가 이 값보다는 더 길어지게 되는 그런 주기로 측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실험을 하면서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작은 각이 아닌 경우, 이제 그 큰 각인 경우, 큰 각, 그래서 세타가 한 10도 이상이 됐을 때의 t는 이 작은 각 근사한 경우의 t0, 이걸 t0라고 할까요? t0보다는 더 반대로 더 큰 이런 걸 이제 관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 시험에 낼 테니까 좀 알아두세요. 먼저 시험에 낸다고 얘기했으면 실제 시험에 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 작은 각 근사를 한 경우에 이렇게 되고, 따라서 g는 양변 제곱해서 t제곱분의 2파이 제곱, 즉 4파이 제곱 L 이런 형태로 g를 구해 볼 수 있어요. 중력 가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런 식, 여기 L 얼마, T 얼마 줬을 때 여러분들이 중력 가속도 얼마인지 구해내야 되는데 9.8로 나오는 그런 답을 주진 않겠죠. 이게 9.8, 지구에서는 9.8이지만 어느 이제 미지의 행성에서 요걸 측정했더니 얼마 나왔다. 주기가 얼마 나왔다. 그러면 중력가속도 G는 그 별의 중력가속도 G는 얼마일까?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를 하겠죠. 자, 이렇게 봤고요. 다음으로 2차원 충돌 실험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표적구와 입사구가 있죠. 그죠? 요게 입사구, 요게 표적구예요. 그래서 멈춰 있는 표적에 공이 하나 이렇게 와서 한쪽으로 또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요거는 X 성분의 운동량 보존 법칙, 충돌 전의 운동량, 이건 이제 X축이라고 아예 두는 거죠. 그래서 M1, V1, I, 여기 V1I죠. 두 개 그대로 곱한 거예요. 이게 운동량이 되겠고, 요 M1의 나중 운동량의 X성분, M2의 나중 운동량의 X성분, 그걸 여기 쓴 거죠. V1 코사인 세타 1, V2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그리고 Y성분은 처음에 Y성분 아예 움직임이 없었죠. X성분으로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0이 되고, 자, V1F 사인 세타, V2F 사인 세타 2 이러면 이제 나중에 Y성분인데 역시 처음 성분하고 처음 값하고 같아야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식이 바로 이게 요 식이
운동량 보존, 뭐 P 보존 그럴까요? P 보존식인데 이거 이제 P의 X 성분, P의 Y 성분 이렇게 이제 구해 본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식은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된다는 조건, 즉 이거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조건은 탄성 충돌인 경우에 탄성 충돌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충돌 전에 총합, 운동 에너지 총합은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과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요. 이건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고, 이론적인 식 물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론식 알고 있어야 되고, 실험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떤 높이, 정해진 높이에서 굴려요. 여기 이제 H라고 표시가 돼 있죠. 스몰 h의 높이에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수평면이 된 요 이제 지점에 왔을 때의 속도는 V는 루트 2gh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이렇게 이제 측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표적구와 입사구와 표적구가 충돌한 다음에 한 놈은 왼쪽으로, 한 놈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떨어질 텐데, 그때 이 x만큼 날아간 거리, 이 거리를 가지고 또 V를 측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수평 속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포물체 운동에서 수평으로 물질을 던지면 날아가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 길이가 x가 되고 이 높이가 지금 h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운동을 했다면 이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속도는 이 채공시간, 이동 시간분의 x 이렇게 되는데, 이 시간을 구할 수는 없어요.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h라는 높이를 자연학화하는 시간하고 같겠죠. 그래서 h는 2분의 1 gt제곱으로부터 t는 이런 값을 구해내게 되는 거죠. 이 t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수평 속도, 던져진 수평 속도가 h와 x로 구해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h와 x 그리고 중력과 속도치 이렇게 해서 v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v는 루트 2gh가 여기는 충돌하지 않고 그냥 수평으로 던져진다면 이 값과는 이제 같아야 될 텐데, 이론적으로는 같아야 될 텐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거 알아두시고,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여기 입사구, 표적구가 있고 여기 이제 입사구가 이렇게 내려와서 둘이 충돌할 때 입사구는 이런 방향으로, 표적구는 이 방향으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표적구는 이쪽으로 날아오고 입사구는 이렇게 날아온 걸 여러분들은 이제 커다란 종이를 이렇게 한 장 놓고, 종이를 놓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보라색 요거는 입사구가 표적구 없이 그냥 자유스럽게 그냥 날아가서 떨어진 그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높이 h인 곳에서 미끄러져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여기 왔을 때 그대로 던져지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때 h, 그때 여기 x, 이런 값이에요. 이런 값. 그래서 이렇게 돼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V1i가 되겠죠. V1i. 이 속도는 운동량 질량을 곱하면 m은 V1i가 되는 운동량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충돌을 하면 입사구는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표적구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날아가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리로부터 또는 이 거리로부터 얘네들의 각각의 속도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V1 F, 이게 이제 V2 F 이렇게 되겠죠. 표적구를 V2라고 하자면, 그래서 V1 F와 V2 F가 구해지게 돼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 식에 의해서 구해지는 거죠. 요 식에 의해서 어떤 거리를 날아갔는가로부터 바로 V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V는 X에, 날아간 거리 X에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날아간 거리가 제일 긴, 아무것도 충돌하지 않고 날아갔을 때의 속력이 가장 클 테고, 충돌을 하면 표적구는 여기까지밖에 못 날아오고 입사구는 더 적게 날아가게 되죠. 지금 이 결과만 보자면, 그래서 각각의 V1F, V1I, 그리고 V2F를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각도도 나와 있죠. 이런 각도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보자면 이게 운동량 M1 V1I의 제곱은 M1 V1F의 제곱 더하기
M2 V2F의 제곱 요것과 같겠죠. 네, 여기서 이 운동량 보존과 운동 에너지 보존을 가지고 이 벡터식 또는 운동량식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충돌 전의 운동량을 P0라고 하자면, 그리고 충돌 후에는 이게 1번 입자의 나중 운동량, 그리고 2번 입자의 나중 운동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 양변을 한번 제곱해 보면 P0의 제곱은 P1F의 제곱 더하기 P2F의 제곱 더하기 P1F 닷 P2F 닷 F, 그리고 더하기 P2F 도트 P1F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탄성 충돌이라면 V0 VI 제곱, 이게 이제 나중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 V1F의 제곱 V2F의 제곱 이런 식의 성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질량이 다 같으면, 질량이 다 약분이 되고 양변을 2배 해주면 이런 식으로 바뀌죠. V1I의 제곱은 V1F의 제곱 더하기 V2F의 제곱으로 이제 분사될 수 있고, 여기에 양변에 다 또 M1의 제곱을 이렇게 M의 제곱을 곱해보면 M 제곱 V1I의 제곱은 여기도 M 제곱 V1F 제곱 또 M 제곱 V2F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운동량이죠. 그래서 P0의 제곱은 P1F의 제곱 더하기 P2F의 제곱, 이 식이 다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왼쪽 아래에 가보면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 얘는 0이 돼야겠죠. 이게 이제 내적한 게 0이 되려면 90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각이 90도가 나오는 겁니다. V1F와 V2F 사이에 여기 이제 V1, 요 방향이 V1F의 방향이 되고, 여기가 이제 V2F의 방향, 두 개의 내적이 0이 되려면 수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탄성 충돌의 경우에, 질량이 같은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이 나중 속도 성분이 서로 수직을 이룬다, 이런 식의 결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정도까지 살펴보시고 다음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관성 모멘트 측정이 되는데요. 4개의 시료, 이렇게 이제 원판,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만 있는 실린더, 그리고 둥근 막대, 긴 둥근 막대, 긴 네모 막대, 직사각형, 또는 이제 긴 육면체,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료를 장착하고 있는 회전 장치가 있죠. 이제 회전 장치 여기서는 A로 표시했고, 그리고 시료가 이제 B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줄을 매달아서 질량 M이라고 합시다. 질량 M의 줄을 매달아서 여기 이제 가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H만큼 이동했을 때 시간이 T만큼 걸렸다면 변이는 2분의 1 AT 제곱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이런 값이 나오게 되고, 또 나중 속도, 요 지점을 지날 때의 순간 속도가 V는 AT가 되겠죠. 이때 요 식에서 A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A는 T제곱분의 2H가 되고 T가 하나 약분이 돼서 T분의 2H가 됩니다. 즉 여기 이제 요 지점을 지날 때의 속력이, 순간 속력이 V는 T분의 2H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이 높이 mgH라는 포텐셜 에너지가 m의 운동 에너지와, 또 이거 돌려야 되잖아요. 회전해야 되니까 이 회전하는 물체들의 회전 운동 에너지 2분의 1 I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이 됩니다. 이때 오메가라고 하는 건 이게 회전하는 속도는 요 밑둥의 반지름이 R이잖아요. 그래서 이 실의 움직임, 실이 움직이는 속력이 이제 추가 떨어지는 속력 V와 같습니다. 그래서 V는 R오메가 또는 오메가는 R분의 V의 식으로 오메가를 바꿔 쓸 수 있죠. 이게 이제 본래 오메가죠. 그래서 여기 정리해보면 V에 T분의 2H 대입해서 T분의 2H 제곱이 되는 거고, 그리고 V에도, 여기에도 대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입이 되고, 요걸 이제 i에 대해서, 요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 i니까요. i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돼요. 요거를 i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됩니다. 요 식이죠. 요만큼의 식을, 요건 이제 좌변으로 이항하고, 그리고 여기 상수항 정리해서 i만 남기고 나머지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i는 이 i1 회전장치, 즉 원래 있는 회전장치고, i2는 시료. 이게 이제 i를 i1 더하기 i2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i1은 비어있는 회전장치만 가지고 회전시켰을 때 관성 모멘트를 구한 거고, i2 시료는 여기 다 얹어져 있잖아요. 이 회전장치에 얹어져 있기 때문에 시료까지 더했을 때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때 시간을 측정해서 이 회전장치의 관성 모멘트를 빼주면 시료의 관성 모멘트가 구해지게 됩니다. 표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을 거예요. 회전장치만의 측정 때만의 관성 모멘트 i1을 구하고,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원형 시료가 올라가 있을 때의 관성 모멘트 i2를 구하려면 일단 전체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에서 미리 구한 i1을 빼주면 이제 i2만의 관성 모멘트 i2 값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식은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 유도할 수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질량 넣어주고 반지름 넣어줬을 때, 요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요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요거는 요 밑둥의 풀리의 반지름이죠. 그렇죠? 지름을 2로 나눠서 반지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고, 시간은 어떤 정해진 높이 h만큼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초시계나 휴대폰으로 측정을 직접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도 i는 mr의 제곱이니까 여기 킬로그램 그리고 미터의 제곱 이런 값으로 나와줄 수 있겠죠. 간혹 그램, 센티미터의 제곱 이렇게 이제 구하기도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으로 이제 구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시고, 이론적인 값 넣었을 때, 그 이론적인 식이 주어졌을 때, 그 이론식을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주어지면 뭐 질량이라든지 반지름이라든지 이런 거 대입해서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정도로만 해보고 다음 역학적 에너지 보존 실험으로 갈 텐데, 이거는 이제 면도날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고 높이 h만큼 추를 올렸다가 놓아서 바닥에 떨어질 때 이 수직 최저점을 지날 때 면도날에 실이 걸려서 끊어지게 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과 같아지겠죠.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의 속도는 높이와 높이 그리고 수평 이동 거리 이 값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습니다. 구해보면 x 곱하기 루트 2h분의 g니까 h와 x만 알면 수평으로 이렇게 던져진 속도 v를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먹지로 놓고 종이를 녹은 다음에 거리와 높이를 구해서 수평 이동 속도를 이렇게 이제 구해볼 수 있고, 그런데 이 속도는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도 구해낼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와 x로부터 속도를 구해요. h와 x로부터 속도를 구해내고, 그 속도 예로부터 구한 속도의 운동 에너지, 이 운동 에너지 이게 이제 2분의 1 mv 제곱을 여기 써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v 제곱이니까 요거를 여기 이제 v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K는 본래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를 여기에 여러분들이 써 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K에 놓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입니다. 그렇죠? mgh. 여기 이제 P는 mgh가 돼요. 그래서 K2분의 K2 포텐셜 에너지 요거분의 요거죠. 해주면 그 결과가 이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이건 mgh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측정한 거죠. 높이 h는. 그래서 이게 이제 본래
같으면 좋은데 같지 않고 다른 값이 1보다 크거나 작은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오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한 실험이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소리의 속도 측정하는 실험이 되는데, 이 실험은 이제 공명음이 울리는 위치가 있죠. 즉 공기 기둥의 길이가 있어요. 그래서 Y1, Y2, Y3인 공기 기둥의 길이에서 공명음이 나는데, 이 공명음이 난다는 건 바로 이렇게 마디점과 같아지는 수면 또는 경계면이, 수면이죠. 결국 수면이 이 마디의 파동의 마디의 위치와 같아질 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디와 마디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건 반파장과 같아요. 이렇게 마디와 마디 사이의 거리가 반파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파장과 같기 때문에 이 사이 거리,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20cm가 돼 있다. 그러면 2분의 1 람다가 0.2m가 될 테고, 따라서 람다는 0.4m가 되겠죠. 그리고 사용한 이 소리급소의 주파수 F가 소리급소에 적혀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F가 850Hz였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소리의 속도는 이 두 개를 그냥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4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850 곱하기 0.4 하면 이런 형태로 해서 기주 공명에 의한 소리의 속력을 측정해 주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했던 건 바로 공명음이 나는 위치들이나 또는 그 간격을 측정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 정도 내용만 아시면 충분히 또 구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온도와 온도계가 되는데, 이 실험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아마 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플라스크가 있고, 플라스크를 뜨거운 물에 넣어서 그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에 공기 부피가 있겠죠. 전체 부피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니까 100도씨일 때죠. 이제 부피 V2가 되는 겁니다. 물이 끓는 온도에서 이게 이제 100도씨가 될 테고, 플라스크 속 공기의 부피가 됩니다. 이때 이제 플라스크의 마개를 딱 막고 얼음물 속에 이걸 이제 담가 버려요. 거꾸로. 이때 이렇게 이제 유리관이 열려져 있죠. 유리관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음물 속에 거꾸로 놓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유리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얼음물에 넣었으니까 온도가 지금은 처음에는 100도씨였는데 온도가 하강이 됩니다. 온도가 하강이 되면 우리 이제 연력화학에서 PV는 nRT가 있는데 온도가 하강이 되면 압력이나 부피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압력은 또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면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이 안으로 이렇게 쭉 물이 들어오게 돼요. 그렇죠? 물이 들어오게 되면 물이 더 높아져 있으니까, 이만큼 더 높아져 있으니까 압력이 1기압보다 좀 낮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비커에 얼음물을 추가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얼음물의 수면이 요 플라스크 속에 있는 물의 수면과 이렇게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외부의 힘과 내부의 힘이 평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요 처음 압력과 같아지게 되는 거죠. 대기압과 같아지게 됩니다. 높이차가 없으면 압력차가 없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V1을 측정하고자 하는데, 여기 이제 온도가 낮아졌을 때의 부피를 측정하는데, 압력은 동일하게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비커에 물을 부어서 플라스크 속 수면과 비커의 수면이 같아질 때까지 물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압력이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 압력은 동일하게 하면 부피와 온도가 비례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피가 줄어든 만큼 온도가 이렇게 이제 감소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부피가 더 줄어들게 된다면 그럼 이 직선을 연장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연장해서, 자, 부피가 얼마가 돼요? 부피가 0이 되는 온도 T를 측정해 볼 수 있는데, 이 T를 측정하면 부피가 0이 되는 온도이기 때문에 그때의 T는 섭씨 영하 273도인 0켈빈이 될 거예요.
이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값이 실제로 나오는지 측정해 보는 건데 어떤 조는 좀 많이 다른 조가 있고 어떤 조는 또 비슷하게 나온 조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이런 실험이다. 그래서 내용은 뭐예요? 예, 압력 P가 일정할 때 이상기체라면 V와 온도, 절대 온도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도는 이제 절대 온도를 쓴다면, 그래서 부피가 0이 되면 T가 0이 되는 이런 순간이 되겠죠. 그때 온도가 바로 절대 0도가 되는 거예요. 섭씨 온도는 영하 273도씨. 그래서 먼저 알고 있는 두 개의 점을 측정하는데, 이때 이 온도가 얼음물의 온도라기보다는 얼음물보다는 조금 더 온도가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공기와 이렇게 반대쪽 이 플라스크 속에 공기가 완전히 얼음 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완전히 잠겨 놓고 실험을 해도 되는데 우리 실험실이 그런 환경이 아니었으니까 외부 공기하고도 또 이 플라스크가 이렇게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공기를 20도씨라고 하고 얼음물의 온도를 10도씨라고 하면 아마 그 사이 중간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해서 한 10도씨로 추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T2는 물이 끓는 온도 100도씨로 잡고 T1은 한 10도씨로 잡은 다음에 이 부피를 측정하는 거죠. 측정해서 이 두 개의 직선을 연장해서 절대 온도 0도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실험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요거 이걸 이제 직선의 방정식, 우리 직선의 함수, 1차 함수식으로부터 요걸 요걸 이렇게 연장했을 때의 온도, 이게 이제 절대 온도 T0라고 합시다. T0를 이제 구해 볼 수 있을 텐데, 여기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면, 이 V1, V2,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가 V2-V1분의 T2-T1 이렇게 구해지겠죠. 이때 이제 T2는 물이 끓는 점이니까 이제 100도씨로 아예 두면 되고, T1은 이 플라스크를 보면 플라스크가 얼음물에 이렇게 잠겨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이때 이 공기가 이렇게 안에 있는데 이게 얼음물은 0도씨가 되지만 이 공기 바깥에 플라스크 바깥의 공기는 한 20도씨 이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기의 온도는 한 중간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의 이 0도씨 물의 온도랑 같지 않고 이거보다 살짝 높은 온도, 그래서 한 대략 10도씨 이렇게 이제 잡으면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해놓고 어쨌든 기울기를 구해보면 이런 기울기가 나오는데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기울기도 같은 기울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좀 지워보시고 요거는 여기가 0에서부터 V1-0, 그죠? 부피는 V1-0이고 온도는 T1-T0죠. T1-T0 이런 식으로 해서 T0 값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맞죠? 이렇게 해서 T0는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절대 온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에서 구하는 절대 온도가 되겠죠?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실험은 고체의 비열 측정인데, 이 실험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뜨거운 물 속에 고체를 같이 넣고 물을 끓여버리면 물의 온도와 같이 고체의 온도도 100도씨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뜨거운 100도씨의 금속을 시원한 물 또는 어떤 물이 들어있는 요석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은 온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금속은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처음 보시면 이 시료, 바로 금속 시료죠. 금속 시료의 온도가 T2라는 100도씨 온도였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그냥 100도씨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100도씨였겠죠. 100이고 질량이 얼마 있었겠죠. 이 질량 그대로 금속의 질량이니까 뭐 몇십 그램 정도 될 것 같아요. 50g 이렇게 될 것 같고, 컵 속의 물은 예를 들어서 200g이 들어있었는데 처음 온도가 한 20도씨였다.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럼 차가운 20도씨의 물과
뜨거운 금속 100도씨가 만나서 최종 온도가 얼마 되겠죠. 얼마로 됩니다. 그러면 찬물은 이제 따뜻해졌으니까 열을 얻을 건데 그 얻은 열은 MCT로 구해줍니다. CMT. CM 델타 T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고, 시료가 잃은 열량은 시료의 CM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이 두 개를 갖다고 놓고 시료의 C를 구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물질이 얻은 열량은 다른 물질이 잃은 열량과 같다는 식에 의해서, 자, 물은 우리가 이제 C를 알고 있어요. 물은 비열을 알고 있는데 금속의 비열 또 시료의 비열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해내는, 이게 이제 고체의 비열 측정이었으니까 너무 간단한 실험이었죠. 이것도. 근데 식은 이런 식을 좀 알고서 수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주어지지 않아도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주어지지 않아도 구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물의 비율은 주어지겠죠. 물의 비율은 1 칼로리 per 그램 도씨 또는 그램 도 K 뭐 이렇게 이제 주어질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얼음의 융해열 측정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림 그려놓고 생각해 보면, 얼음을 넣기 전 물의 질량, 물이 있어요. 물이 M1이라는 질량의 물이 있고, 여기에 이제 얼음을 넣어서 질량을 얼음을 녹여줍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얼음의 질량이겠죠. 여기 얼음을 본래 물이 150g 있었는데 20g의 얼음을 넣어서 녹았으니까 나중에 170이 됐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겠죠. 그때 이 얼음을 넣기 전에 물의 온도는 좀 따뜻한 물이었을 거예요. 여기 27도씨 정도 되죠. 그리고 얼음이 녹은 후에 물의 온도는 온도가 좀 낮아졌네요. 시원한 얼음이 들어가서 녹았으니까 여기 이제 14.5도씨로 물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럼 물의 온도 변화는 이 차이가 되겠죠. 12.5도씨로 온도가 변했는데, 그럼 물이 잃어버린 열은 어디로 갔어요? 물이 잃은 열은 얼음을 녹였는데, 이 얼음이 0도씨의 얼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0도씨 얼음을 0도씨 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물을 다시 어떻게 나중 온도 14.5도씨의 물로 온도를 높여줬죠. 이걸 우리 교재에서는 물이 잃은 열량 Q1, 이걸 이제 Q1으로 표시를 한 거고, 그리고 물이 얻은 열량 Q2, 여기서 들어가는 열을 Q2라고 쓴 거예요. Q2. 그리고 얼음이 물로 바뀌는데 필요한 열을 Q라고 둔 거죠. 그럼 Q1은 Q 더하기 Q2 이렇게 되겠죠. Q1은 Q 더하기 Q2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Q1은 Q 더하기 Q2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얘가 되도록, 즉 1875는 290 더하기 1585가 되는데, 이 Q가 바로 융해열이 되겠죠. 이렇게 이걸 융해열이라고 합니다. 얼음이 녹는데 필요한 열. 그래서 이 Q는 ml 질량 곱하기 여기 융해열 곱하기 질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ml. 그래서 Q는 이게 이제 ml이 되는 거죠. 그래서 L은 m분의 Q가 돼야겠죠. L은 m분의 Q가 되니까 Q는 15855고 m은 20g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음의 융해열이 79.3 칼로리 퍼 그램으로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다면 얼음의 융해열이 얼마인지 구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열평형을 이용한 거죠. 열평형을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다 된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실험을 어쨌든 좀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혹시라도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내가 이 계산을 해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어려운 공식은 없었어요. 그렇죠?
어려운 공식은 없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혹시 여기서 나오는 공식 Q는 C, M, 델타 T라든지 또는 융해열의 경우 Q는 ML, 이 L이 융해열이 되는 거고 이 Q는 전체 열이 되는 거죠. 이런 공식들 그리고 소리의 속도 V는 F, 람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이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서 들어가야 되고 물체가 H만큼 떨어지고 X만큼 수평으로 물체 던지면 이렇게 되는 거 있었잖아요. 이때의 이 수평 이동 속도 H, X 그리고 중력과 속도 G 사이의 관계식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기본이니까 그거는 이론식에서 다 이미 이제 공부한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 마쳐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